제가 여기 그림을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림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조금 사회학적 측면에서 들여다봤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는 거는 이제 우리 이 성경에서 우리 천지 창조가 생기고 아담과 이브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남과 여의 차이가 되게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골격이 크잖아요. 근데 여성은 굉장히 선도 부드럽고 되게 온화하고 되게 한 15세기, 16세기 르네상스에 보면 여성의 육체가 굉장히 풍요로움, 그러니까는 잉태하고 출산의 의미를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풍요롭고 부드럽고 이러한 이미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다른 아담과 이브의 그림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는 요 뱀이 있고 이제 그 사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미지가 이제 이거 외에 제가 이 그림을 소개해 드리는 거는 원래 이 그림 크기는 이런데 제가 이 아담과 이브의 얼굴을 조금 클로즈업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15세기에 조바니니가 그린 그림인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제가 여성학적 측면에서 좀 들여다봤는데요. 그림을 그린 사람은 남성이에요. 남성인데 제가 이제 논문을 쓰면 논문을 심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 틀에 근거해서 제가 맞춰서 글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책을 쓰면은 저 나름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웠어요. 근데 선생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좀 느끼시는 거? 저는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제가 조금 설명을 저 나름대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초기에 썼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에는 두 사람이 똑같이 동등하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정상적인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이라는 글이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죄를 짓고 쫓겨나는데 이 이브의 얼굴은 그 고통스러움, 후회, 그다음에 어떤 죄 그런 걸로 너무 그 얼굴이 아주 그대로 그냥 드러나 있고 여기 아담은 손으로 가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화가가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해석한 거는 이 그린 남자가 여자는 그 고통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남자 얼굴은 가려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성학적으로 들여다볼 때 여기서 조금 굳이 하자면 남녀 차별적인 그런 게 아닌가 좀 해석을 해봤고요. 이거를 조금 정신분석학적으로 좀 들여다보면은 사실 남성이 계속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계속 여자한테 핑계를 대요. 근데 이제 조금 여성 측면에서 이 그림을 통해서 여성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후회하고 하는데 여성들 스스로가 그러니까 아담에게 권했잖아요. 사과를 같이 먹자고 해서 오는 어떤 미안함 뭐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되는 어떤 보석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똑같이 여성이 그 남성에 대해서 조금 종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것처럼 이 그림도 조금 그걸 나타내는데 혹시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시는 선생님 계신가요? 제가 이거는 프랑스의 어떤 그 조금 지방에 어떤 성에 갔는데 이 성에 그러니까 큰 방에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료를 찾아보면 루브르 박물관에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고 여기 사라예요. 그러면은 누구죠? 하갈. 네, 하갈인데 이거를 보면 하갈이고 이스마엘인데 이거 다 얘기 아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사라가 아기가 없어서 자기 하녀를 아브라함한테 주잖아요. 그럼 대를 잇기 위해서 하는데 누구죠? 이삭이 태어나면서 두 사람을 쫓아내요. 그래서 뭐 요새 그 이슬람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슬람의 원조라고 하갈하고 이 이스마엘이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그림에서 이 하갈의 이 모습이에요. 이 사라는 지금 옷을 제대로 입고 있었는데 사실 하갈은 자기 스스로가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유혹을 한 게 아니라 이 사라와 이브라임이 필요했던 하나의 도구로서 이 이스마엘을 낳아야 했기 때문에 도구로서 쓰여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면서 사라가 이 두 사람이 같은 의견인지 사라의 의견인지 모르나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유가 분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그 루이 14세 때 궁정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던 사람인데 이 하갈의 이 품행이가 앞가슴을 드러내놓고 굉장히 품행이 안 좋은 여자로 해서 내쫓은 어떤 그런 그 변명, 핑계, 구실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여기가 하이라이트로 하갈의 이 모습이 그대로 이제 드러난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여자가 어쨌든 뭐 사라랑 조금 반대되긴 하지만 도구로 쓰여 있고 필요가 없을 때 쫓아내는 이런 걸로 굉장히 그 여성의 종속성을 아주 극명적으로 드러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젠가 루브르의 그림 조금 이게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혹시 가셔서 보시게 되면은 조금 그런 생각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마엘하고 하갈의 그림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유디서에 나오는 호로페르네스의 목을 치는 유딧이라는 그림인데, 이게 그림이 제가 너무 여기가 잔인해서 제가 요걸 좀 자르고 요것만 클로즈업 시켰어요. 근데 제가 선생님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유딧 얘기보다는 이 주인공, 이 아르테미시아 젤렌레스키라는 화가의 이 여자가 그린 이게 그림인데요. 이 여자가 17세기에 이제 그림을 너무 좋아해서 그림을 배우고 싶은데, 옛날에는 이제 정기적인 교육이 없기 때문에 이 여성 화가의 아버지가 친구가 화가이기 때문에 친구한테 딸을 맡겨서 미술 교육을 받게 해요. 근데 아빠의 친구이자 이 선생님이 이 여자를 성폭행을 하게 돼요. 성폭행을 해서 굉장히 힘든 그러한 그 경험이 있었던 이 여성이 자기 어떤 그런 경험적인 그 개인적인 어떤 성폭행 그런 거를 이 유딧을 주제로 한 그림으로 해서 자기의 이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게 너무 잔인하긴 하나 이제 우리가 해석해 보건데, 이거는 이제 그 자기를 성폭행했던 그 아빠의 친구이자 선생님이었던 거고, 이건 이제 그 여자의 그림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거는 조금 여성학적으로 보면 되게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유딧이지만 이제 이 화가의 그림이 좀 들어가 있고 화가의 경험이 여기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잔인한 자기의 경험을 그림으로 그린 거죠. 그래서 이게 17세기에 이런데, 그러니까 요새 이러한 것들이 요새 미투 운동 그런 거랑 너무 많이 이렇게 결부가 돼서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세대가 몇 세기를 거쳐도 이제 그런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여기까지가 이제 여성들이 어떤 종속적인 남성들에 의해서 도구적으로 쓰였고 남성에게 피해를 당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남성의 그거를 자기가 제 죄를 다 받아들이는 이제 이러한 것들로 해서 여성들의 종속성을 제가 그림이 더 많으나 이제 이렇게 간단한 걸 좀 성경과 결부해서 제가 좀 가져왔고요. 이제 여기서 더 나가서 이제 이전에는 여기까지는 여성들은 악마, 무슨 뭐 죄인 그런 걸 여성들이 굉장히 중세기의 그림이나 조각 이렇게 부조라고 하는 걸 보면 다 그런 좀 이렇게 나쁜 쪽으로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표현이 돼요. 그러다가 14세기가 되면서 이제 모성성이, 여성의 모성성이 이렇게 부각이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성모 마리아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다 아시죠? 이거는 그 수태예고, 수태예고는 다들 아시다시피 너무 많은 화가들이 그려서 그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그림에서 주목해 보실 거는 이 아담과 이브가 낙원에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나면서 이 시대가 지나고 여기 이렇게 해서 성모 마리아의 모성성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성모 마리아의 모성성은 4세기, 5세기에도 이미 있기는 했으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같이 합의가 돼서 이렇게 일어난 거는 15세기, 16세기가 와서 이제 모성성이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성모님이 이렇게 이제 책을 읽으시는 성경 보고 아농시아시옹에서 이게 이제 수태예고라는 이제 그림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모성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모성성을 그린 그림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그 모성성이 하면서
이게 로마에 가시면 바티칸도 가시고요. 이 보르게세 미술관이라는데 한번 꼭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가면 이 그림이 벽면에 한 이 정도로 되게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어머님이 안나, 그 다음에 여기 성모님, 예수님하고 여기 지금 잘렸는데 여기 그 뱀을 밟고 계시는 이제 그 뱀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성모 마리아의 모성성이 계속 등장을 하면서 15세기서부터 거의 17세기까지 성모님에 대한 그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거기와 같이 엄마의 역할을 그린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 제목이 엘리자벳 가족과 함께는 성모 마리아 가족 해서 엘리자벳, 성모 마리아님, 그 다음에 세례자 요한, 뭐 누구죠? 즈가리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엘리자벳과 같이 있는 성모 마리아하고 안나 어머니하고 엘리자벳하고 같이 있는 성모님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안나, 그 다음에 여기 성모님, 아기 젖을 먹이는, 예수의 젖을 먹이는 성모님,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모성성이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성성이 이렇게 해서 성모 마리아님에 대한 이런 모성성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엄마의 역할을 얼마나 잘한 분들에 대한 이제 그림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거는 그 이탈리아의 그라치카의 이게 이제 그라치 가문인데, 이 코르넬리아는 이 엄마의 이름이에요. 엄마의 이름인데, 이 엄마가 이 아들들이 당시에 굉장히 그 성공한 그러한 아들로 키워낸 걸로 굉장히 유명해서 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그 엄마 역할을 굉장히 잘한 걸로 하는데, 조금 더 들어가서 시간이 많아 선생님들하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과연 성공적인 엄마의 역할인가, 과연 무엇인가,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키워낸 것이 과연 성공한 엄마인가, 이러한 논의들은 저희가 조금 이렇게 시간이 있으면 같이 좀 많이 해볼 만해요. 근데 일단은 이 그림은 이제 이 자제분들이 굉장히 많이 성공을 했고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건 이제 제목이 즐거운 가정이라는 그림인데, 보시면 여기 엄마가 가운데 있잖아요. 엄마 가운데 있고, 여기는 제가 생각하는 시어머님 같아요. 그다음에 아빠가 술을 마시는 아빠가 있고 굉장히 다산이에요. 애를 굉장히 많이 낳고 이렇게 해서 즐거운 가정. 그냥 뭐 아무 걱정 없이 조금 뭐라 그러나 정돈되지는 않았으나 굉장히 자유롭고 그냥 즐거운 가정 같아요. 그야말로. 그런데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이건 루브르 박물관에 가시면 보실 수 있으세요. 이게 제목이 행복한 가정, 아니면은 요 아기가 유아 세례를 받고 돌아온 날 저녁에 그린 거라서 세례를 받고 귀가 뭐 그 제목이 또 그렇게 해도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요 그림을 보고 뭐를 느끼셨을까요? 별로 안 행복해. 그쵸? 예. 네. 근데 아빠는 굉장히 행복해요. 아빠는 행복한데, 여기 어머님, 시어머님 같은 분하고 엄마는 이렇게, 아빠는 관객을 향해서 정면으로 나 정말 이렇게 행복해요를 보여주고 있는데, 엄마랑 그 여자분들은 조금 이렇게 옆으로 서서 표정이 무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네. 엄마가 그리고 또 유아 세례를 받은 날이기 때문에 또 의미도 있는 날인데, 여기 이렇게 빵도 있고 포도주도 있는 거 보면은 싸운 건 같지는 않는데, 이런 거 보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할 수 있는 거죠. 너무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이제 가정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르낭이라는 사람이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는데, 이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거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이제 그런 거를 나타낸다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보면 아기가 3명에다가, 선생님 아까 가난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냥 서민층, 이제 포도주하고 그냥 빵하고 이제 간단한 저녁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이게 귀가해서 저녁에 하고 있는데,
이 그림은 굉장히 여성과 남성이 너무너무 대조적인 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행복한 가정은 누가 행복해야지 행복한가? 요새는 많이들 얘기하는 걸로 이제 너무 자녀 중심으로 핵가족이 되면서 너무 자녀 중심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대 때, 그러니까 17세기에 이때는 이제 아빠, 남성, 가장이 행복한 게 이제 행복한 가정인가?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림이에요.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넘은 이 그림에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애들이 다산이잖아요. 이렇게 보시고, 이 그림은 이제 이것도 행복한 엄마예요. 행복한 엄마인데 보시면 아기와 함께 이렇게 정말 이렇게 조금 색깔도 되게, 이거랑 비교해서 보시면 굉장히 색깔도 되게 따뜻하고 온화하고 엄마의 표정도 되게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가지고 있는, 아기를 가짐으로써 가질 수 있는 그런 행복감, 이제 그거를 나타낸 거죠. 근데 이제 또 다른 그림을 보시면 조금 다른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제목은 사랑하는 어머니예요. 근데 이 대칭이 또 되게 재미있어요. 보시면 여기 이제 많은 아이들이 다 엄마한테 몰려 있고, 아빠가 그렇다고 불행한 건 아닌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게 대립 구도로 되어 있고, 아이들이 다 엄마한테 몰려 있고, 여기는 이제 시어머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제 나이 드신 분이 계시고. 근데 이제 이 그림을 조금 클로즈업해서 보면은 이 엄마의 표정이, 내 사랑스러운 이 아까 엄마가 아이를 쳐다보는 요 눈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 엄마가 눈이 이렇게 허공을 쳐다보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지쳤어요. 애들한테 너무 치여서 이제 지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어머니인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니인데, 어머니는 이제 다른 세계에 가 있는 거죠. 과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정말 내 생활인가? 이게 진정 나인가? 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이걸 그린 분은 남자인데, 여성을 이렇게 그린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거를 보면 좀 놀랐어요. 아, 남자분이 여성의 이런 마음을 어떻게 읽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제목하고 비해서 조금 다른 엄마의 표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좀 의미 부여를 하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싶어서 제가 이제 책에다 썼는데요. 이 구조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아빠, 엄마가 이렇게 대립 구조로 양 가운데 이렇게 가장자리에 보이고, 아이들은 다 엄마한테 몰려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그렇다고 거기 연연해 하지도 않는 것 같고, 이제 이게 전형적인 아이들이 옛날에 이제 모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가정에서의 그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이제 잘 보여준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죠. 보시면 이제 이게 그 한국 사회의 어떤 이중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그러니까는 우리 조선시대에서 유교가 이제 우리나라 국교를 되면서 유교 문화가 굉장히 생활 전체에 자리 잡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키우는 가정에서의 엄마와 이렇게 몸을 파는 여성들의 이미지, 여기 이렇게 벗고 있는 이미지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굉장히 다른 이중적인 이미지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제가 좀 비교를 해서 해봤습니다. 모성은 과연 본능인가? 여성이 아까 그 행복한 엄마 있었잖아요. 이런 아기를 갖고 아기를 보호하는 모성의 본능은, 모성의 어떤 그런 거는 본능인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학습이 되는 건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논의는 예전에는 모성은 본능이라, 아기를 낳으면 본능적으로 생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여러 연구나 이론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학습화되고 사회화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증명이 되는 게 너무 슬픈 얘기긴 하나, 사회적으로 이제 아기를 낳고 요새 아동 학대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모성도 학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조금 선생님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어서, 사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 우리 원으로 해가지고 하나 보고 같이 얘기하고 하면 더 이렇게 내용도 풍요로워지고, 제가 느끼지 못했던 것도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이걸 보시면 이 메데이아라는 이 여성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성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를 뺏겨요. 그래가지고 그 좋아하는 남자 사이에서 난 아이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과연 모성이라는 게
본능인가 이러한 것들을 이 그림을 통해서 많은 거를 조금 시사하는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내용은 그렇게 즐거운 내용은 아니나 제가 조금 가져와서 시간이 있으면 이제 모성하고 그런 부성도 본능이 아니라 이제 부성에 대한 거는 모성이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기를 키우는데 전념하셨고 아빠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면서 부성에 대한 건 많이 얘기가 안 되는데 요새는 아빠의 역할에 대한 것도 많이 얘기들을 해요. 이제 서양적으로. 저는 대학원에서 이제 여성학 강의를 하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여성학을 하는데 이제 여학생들 많고 남학생들 좀 들어와요. 그럼 얘기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분들이 느끼는 얘기랑 생각하는 거랑 여자들이 생각하는 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가져와서 아주 간단하게 이제 그 모성에 대한 거를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아시죠? 이거 바티칸에 가시면 있어요. 이게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인데요. 여기에 그 누구죠? 플라톤하고 여기 아리스토텔레스 제자하고 이렇게 가운데 있고 이렇게 그림이 이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이 다 여기 있어요. 이 디오게네스도 있고 피타고라스도 있고 뭐 되게 많은데 여기 여성이 몇 분 있는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이 여성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요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 이 그림을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얘기하는데 너무 전념하고 있는데 이 여성만 뚫어지게 관객을 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 너무 원망스럽기도 하고 싶은 얘기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이 여성 히파티아라는 여성인데 로마 시대, 그러니까 이집트 4세기경의 수학자예요. 수학자인데 이 여성을 주제로 한 영화도 나왔어요. 제가 제목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여성이 아버지가 이집트의 위쪽에 알렉산드리아의 큰 도서관이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 관장이셨어요. 도서관 관장이면서 이 딸에게 4세기경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그 유럽에서도 여자들은 공부를 안 가르쳤는데 아빠가 이 딸한테 철학, 수학 모든 공부를 다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서도 많이 내고 굉장히 뭐라 그러나 학문적으로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큰데 문제는 아빠가 이 딸을 키울 때 학자는 종교적으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종교적으로 너무 편협한 사고를 갖기 때문에 종교를 못 갖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신론자였는데 당시 4세기 때 이집트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그리스를 믿어야 되는데 이걸 안 믿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탄압 아닌 탄압을 받고 나중에는 어떻게 죽었냐면요. 죽였는데 그 문서에 보면 조개 껍데기로 피부를 달게 긁어서 영화에는 그 표현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 여자가 쓴 책들을 다 불살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모성의 역할, 이제 부성의 역할하고 여성이 이 시대에 굉장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교적인 걸로 때문에 그렇긴 했으나 이 그림이 시사하는 바가 제가 너무 커서 제가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이 여자가 이렇게 딱 혼자서 여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제가 좀 자료를 추적해 봤더니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이제 영화가 있어서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 영화에서는 이제 조금 안 나온 부분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뭐 이때에 이 뒤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성들이 이 시대에 조금 이렇게 앞서가는 여성이었는데 이제 그게 제대로 발전을 못한 게 조금 아쉬운 어떤 시대적인 상황, 환경이 있었던 거죠. 그럼 이제 여성의 몸에 대한 거를 요새는 그 미투 운동 이전에 요새 그 여성학이나 사회학 쪽에서는 그 여성의 몸에 대한 거를 많이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여성의 몸이 사실 남성에 의해서 지배되었었고 여성 스스로가 자기의 몸을 주체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여성의 몸이 자기 스스로가 관리하고 스스로가 자기 몸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되게 많은데 이 여성의 몸의 그 아름다움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어떻게 조금 왜곡돼서 쓰여졌는가 그거를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이제 여성의 몸 하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비너스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비너스가 나타나는데 이 보티첼리가 15세기에 이태리의 메디치카의 그 재원, 그러니까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서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얘기를 하고, 보통 이때는 신화나 뭐 천사나 그런 걸로 이제 이러한 여성의 나체 그림은 이 인간의 실질적인 그림이 아니라 이제 신화 아니면 천사의 이미지로 되게 많이 이렇게 여성의 그 신체가 그대로 이제 나체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걸 이제 여성학적으로 굳이 이제 따져보면 남성들의 어떤 그런 그 눈요기, 쉽게 얘기해서 그거를 위해서 여성들의 어떤 이러한 것들이 그림으로 그려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전형적인 그 그리스 로마 시대의 어떤 조각, 요런 그 자세고, 이제 바다에서 조개 위에서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 보면 요게 똑바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기울어 있는 이 모습이 여성의 어떤 그런 수줍음,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소극적인 이제 그런 걸 나타낸다고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팔등신이 원래 보티첼리가 이게 인간의 어떤 그런 실질적인 크기를 가지고 그렸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직접 보지는 한 번 봤는데 확인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건 8등신이 아니라 이제 10등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여성성의 그 내면에 있는 것까지 여기가 다 들어가 있고, 여성의 그 수용성, 포용성, 아까 2부 처음에 봤을 때 보셨던 어떤 그 풍요로움, 그런 것들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죠. 담겨 있고, 뭐 이렇게 길고, 이거에 대한 해석도 뭐 많이 있기는 한데, 이제 이런 식으로 여성의 몸에 대한 아름다움이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에 비해서는 어깨가 조금 많이 내려와 있죠. 그리고 지금의 우리 기준으로 보면 조금 좀 통통한, 요새는 너무 마른 거가, 사실 마른 체형은 이 매스컴이 내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우리나라에 거식증 환자가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거식증 환자도 많고, 몇 년 전에 거의 10년 됐군요. 브라질 모델이 러너웨이에서 그냥 쓰러져서 죽었어요. 하다가. 그래서 모델들을 50kg 이하인 사람은 쓰지 말자라는 운동이 한 몇 달 동안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리고 계속 마른 몸매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여성의 몸도 굉장히 시대적인 어떤 걸 타서, 오늘날은 너무 마른 체형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특히 젊은 여성들은. 근데 아기를 낳는 몸이기 때문에 너무 마르는 거는 나중에 너무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미 이제 매스컴에서 그런 걸 많이 드러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비너스의 탄생이 이렇게 있고, 이 보티첼리가 그린 중에서 눈에 익으신 그림 하나는 이런 봄이라는 이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비너스가 가운데 있고, 비너스의 아들 큐피트가 여기 사랑의 화살을 쏘는 큐피트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플로라해서 꽃의 여신 해서 이제 이게 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이제 요 꽃들을 그렸는데, 이 꽃들을 이 피렌체에서, 이 보티첼리가 살았던 피렌체에서 나는 이 꽃이 뭐 몇천 종류인데, 이 그림을 그 그림을 다 그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누구 하나 이 그림을 밟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이제 해석도 있는데, 이제 비너스고, 제가 이제 선생님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이제 3명의 여신. 이 3명의 여신은, 그 비너스의 여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제우스의 딸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3명의 여신이. 그래서 보면은 각각 아글라이아, 이게 이제 빛을 상징하고, 한 명은 기쁨을 상징하고, 한 명은 이제 꽃을 상징을 하는데, 이제 꽃은 여성의 생산성을 얘기하고, 어둠을 몰아내는 빛, 슬픔을 몰아내는 기쁨, 그 다음에 아기를 낳는 이러한 꽃을 상징을 해서 여성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측면, 그러니까 세상의 어두움을 쫓고 슬픔을 쫓아내고 아기를 생산하는 이러한 걸로 여성성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는 그림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해석은, 이게 그 카리타스, 그래서 자애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걸로 한 명은 이제 한 명한테 뭔가를 선물을 주고, 한 명은 받고,
또 이게 또 다른 사람한테 주고받는 이런 상호적인 관계에서 인간의 어떤 그런 관계성을 나타내는, 상호 관계성을 나타내는 걸로 해서 이러한 인간의 상호 관계성에서 여성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좀 이렇게 보여줬다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3의 숫자는 이제 나눠지지 않는 뭐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뭐 내용도 있고, 이렇게 몸을 보시면 되게 예뻐요. 곡선도 예쁘고 좀 풍요로운데 굉장히 무겁지 않고 가볍고 화려하나 너무 경박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 전체적인 거하고 되게 조화롭게 많이 어울려져서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이 오렌지는 이 보티첼리의 돈을 댔던 메디치가를 상징하는 오렌지 그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성의 몸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거를 계속 많은 그림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비너스하고 이 프리마베라에서 나타나는 이 세 명의 여신에 대한 그림을 제가 선생님들한테 소개해 드렸고요. 이 에로스가 자기의 신분이 드러날까봐 깜깜할 때 어두움에서만 둘이 만나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만나는데, 어느 날 푸시케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이 남자 얼굴이. 그래서 빛을 가지고 와서 이 남자를 봐요. 그러면서 두 사이 관계가 깨져요.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남녀 관계는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오래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푸시케와 에로스의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이 사랑이 지속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러면은 그냥 얘기가 심심한데, 이후에 이 에로스의 노력이 정말 너무, 에로스가 아니라 이 푸시케의 노력이 굉장히 극진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만나게 돼서 이러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이제 예술품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정말 예뻐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쓸 때 제가 이제 쓰면서 저 나름대로 정리가 된 게, 남녀 간의 사랑은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깨질 수밖에 없구나. 이거는 뭐 여러에서 오늘날 얘기하는 부부간의 사랑도 그렇고 연인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러한 것들 좀 내용이 담아 있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아름다움을 나타낸 그림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제가 책에는 이 그림을 못 썼어요. 왜 그러면 이게 저작권 때문에 이거 못 썼는데, 이 그림을 보면은요, 남녀 평등이 이렇게 잘 나타낼 수가 있을까? 그런 식으로 이 머리 요것만 제외하고는 거의 다 똑같은 거예요. 거의 다 똑같이 남녀의 평등, 사랑의 어떤 의미가 하나로 된 거를 아주 정말 너무 잘 보여줘서 제가 우연히 찾은 그림인데, 그래서 이게 제가 썼어요. 그래서 제목은 입맞춤인데, 이게 돌인데 그 돌의 무거움이 하나도 없이 굉장히 좀 이렇게 가벼운 그런 거를 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남녀 평등은 이렇게 되어야 돼요. 사랑에서도.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요새도 문제가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위계 질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돌로 조각을 좀 많이 하셨어요. 이런 시리즈로. 그래서 이 그림이 좀 예뻐서 제가 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가시면 선생님들이 보실 수 있는 건데, 이 제목이 빗장이에요. 이 빗장인데, 이게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성폭행이 아닌 의미를 보면, 이 사람의 어떤 이렇게 올라간 이 발 든 모습, 이러한 몸의 어떤 이런 실루엣이라든가 여자의 이러한 표정, 이런 게, 이게 이제 둘이 사랑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런 모습이지, 이게 전혀 성폭행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걸 어떻게 나타나니까, 빗장은 이 여자를 폭행하는 빗장이 아니라 서로의 어떤 사랑의 감정을 나누기 위한 빗장인 거죠. 모든 세계로부터의 좀 이렇게 떨어져서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감정을 즐기고자 하는 것들이 요런 부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밝게 처리를 했고 해서 보면, 여기 이제 사과도 조금 의미가 있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빗장이라는 게, 이 그림도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보면은 남녀 간의 사랑이 사실 굉장히 예쁜데, 그게 이제 잘못 왜곡돼서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제가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을 좀 아름다움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그림을 하고요. 이거는 너무나 잘 아시는 이제 크림트의 그림이잖아요. 이게 보면은 이렇게 여성이 이렇게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이 표정이 너무 행복한 그런 표정, 이러한 것들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것들은 뭐 너무 많이 아시는 그림인데, 제가 이분이 그린 그림 중에 또 하나를 봤는데, 이거는 제목이 성취예요. 성취인데, 보시면 이제 뭐 사랑의 성취인지 모르지만, 이 성취는 제가 선생님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사람의 등판을 보고 얼른 이 그림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여기 성당에도 있잖아요.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 그림이 얼핏 생각이 나면서 제가 이거를 두 개를 같이 썼는데요. 이걸 보면 남자들이 뭐 나쁜 짓을 했고 어쨌든 간에 결국은 여자한테 돌아오는 어떤 그런 다시 어떤 자기가 있어야 될 때로 돌아오는 이제 그러한 것들은 모든 걸 다 수용하는 그런 이제 여성의 이미지로 제가 조금 해석을 해봤는데, 이거를 그래서 이 탕자랑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등이 선생님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그냥 이걸 보는데 그냥 확 이 그림이 이렇게 딱 떠올라서 이걸 같이 해서 조금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여성이 이러한 그 모든 걸 좀 수용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이제 그러는 의미에서 여성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걸 같이 하는데 어떠세요? 저랑 좀 공감하시나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에서 이걸 찾아서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이게 성취인데, 크림트가 어떤 의미에서 뭐 사랑을 행위를 한 성취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 크림트에 대한 해석은 뭐 되게 많이, 뭐 이러한 이런 기호라든가 많긴 한데, 저는 이렇게 두 그림을 보면서 그런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과연 잘못한 것을 받아 용서하는 의미, 포용하는 의미의 어떤 여성성, 그걸 조금 강조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보시면 이 가운데 이게 수산나잖아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수산나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아름다운 여성 수산나를 이 두 남성이 이제 겁탈을 하는 거죠. 성폭행을 하는 거죠. 성폭행을 하고 이 여자가 마다하니까 이 여자를 고발을 해요. 그래서 고발을 해서 이 여자가 사형에 처하게 돼요. 사형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다니엘이 나타나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증인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이 본 게 거짓으로 나타내서 이제 죽지를 않고 살아나는 거고, 이 두 사람이 반대로 이제 사형을 처하는 이제 그런 다니엘서에 나오는 건데, 이러한 그림에서 뭐 성경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는 그 선생님들 에드가 드가는 그 발레 그림을 되게 많이 그린 그림인데, 사가인데 이 그림은 좀 그 사람의 화풍이랑 좀 달라요. 이거는 에밀 졸라의 소설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이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이 여성이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장애예요. 장애인데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는 남편의 친구예요. 근데 남편이 조금 장애가 있어서 이 남편의 친구랑 둘이 이제 그 내연 관계로 하면서 이 두 사람이 남편을 죽여요. 남편을 죽이고, 이게 이제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 날 저녁이에요. 이제 죽이고, 과연 이제 둘이 원하는 바를 얻었잖아요. 남편을 자기네 두 사람의 방해가 됐던 사람을 없애고 두 사람이 원했던 결혼을 한 날인데 하나도 안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목은 폭력이라는 제목도 있고 신뢰라는 제목도 있는데, 되게 어두운 분위기에서 여자는 이렇게 있고 남자는 조금 이렇게 등에 기대고 있는 이런 표정인데, 남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까 아담과 이브처럼 이 여자한테 뭐 죄를 전가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이제 사랑에 조금 왜곡된 잘못된 사랑. 이 여자가 뭐 들여다보면 뭐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어떤 도덕적인 책임감이라든가, 일단 그 남편을 죽인 거는 사실 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사랑의 성취가 무엇인가, 이제 이러한 좀 얘기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너무나 그 유명한 풀바디의 점심 식사라는 19세기의 만해의 그림이잖아요. 만해의 그림인데, 이게 이제 이 시대에
어마어마한 이제 그 사회적인 어떤 그거를 일으켰는데, 이 18세기 이 만의 그림이 있기 전에 그림들은 아까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듯이 이러한 그 성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신의 뭐 이런 신의 얘기라든가 이렇게 이러한 그림이 여성의 나체를 다 이렇게 썼지, 여성의 실제적인 나체를 그린 거는 이 그림이 거의 최초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그림은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이 남성의 지배라는 책의 표지 그림으로도 쓰였던 그림인데요. 보면 두 사람은, 이 남자는 모자까지 쓰고 옷을 입고 여자는 다 이렇게 벗어놓은 거야. 이 여자는 이제 같이 온 여자인 것 같은, 조금 걸쳤잖아요. 이 여자는 아무것도 안 거친 거예요. 근데 보면은 아까 그 히파티아처럼 이 여자는 관객을 향해서 뚫어지게 보고 있고, 이 두 사람은 남자 선생님들한테는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 남자의 어떤 이중성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성매매 여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매매 여성들인데 점심시간에 여성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하나의 도구로, 자기네들이 어떤 즐기는 도구로서 여성을 쓰인 거죠. 근데 이 여성의 그 바라보는 이 시선이 되게 많은 걸 시사해요. 이제 해석은 각자가 할 수 있으나, 그래 나 몸 파는 여자인데 그래서 뭐 사실 이게 직업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합법화되지 않은 나라인데,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가 있어요. 있긴 한데, 이제 이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논의는 되게 많이 일고 있는데, 이 여자의 이 당담함이라고 그럴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조금 그 시대에 되게, 이 성매매는 역사적으로 되게 오래됐잖아요. 근데 이 시대 19세기에 이 여자가 너무 당돌하게 사회를 향해서 이제 저항하는 거예요. 내가 뭐 남자들이 요구해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있는데 뭐 나한테 돈을 던질래 뭐 어쩔래,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그런 하나의 제스처, 그런 이제 뭐 시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남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그림은 굉장히 그 시대에 굉장히 많은 그 논쟁을 가져왔던 그림이고요. 이 마네가 그림, 똑같은 그림이 이 올랑피아는 이 성매매 여성의 이름이에요. 근데 보통 보면은 이 여성이 똑같은 여성이라고 얘기들을 하는 것도 있어요. 똑같은 여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제가 검증을 안 해봤는데, 어떤 해석은 똑같은 동일 인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이 여성 역시 관객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 뚫어지게 쳐다보고, 저는 이 그림이 이제 여자가 주는 어떤 그런 나체, 이제 그런 것보다도 이 흑인 여성과 이 여성의 어떤 대칭 구도, 이것도 조금 주목을 해서 봤는데요. 이 흑인 여성은 이제 뭐 이 시대에 이제 하녀 정도였죠. 하녀 정도였는데, 누군가가 보내온 남자겠죠. 남성 고객이 보낸 꽃다발을 이 여성한테 이제 건네주는데, 이 흑인 여성의 표정을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좀 부러움도 있고, 그래서 여성이 생각하는 어떤 여성에 대한 것도 조금 시각이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거가 이 그림에서 조금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굳이 여성학적으로 설명하지만 그렇게 설명한 사람도 있어요. 남성들의 어떤 그러한 것들, 시각적인 어떤 그런 거를 위해서 여성의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내놓았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그림도 보면은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주의하고 싶은 거는 이 두 여성의 어떤 그런 대각적인 대립 관계에 있는 이 구도, 그 다음에 이 여성이 보는 이러한 나쁜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러움은 뭘까? 이 직업에 대한 부러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성한테 사랑을 받는 어떤 그러한 건가?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이제 해석을 좀 많이 해놨으나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이게 이제 그 여성의 몸이 이제 상업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때. 그래서 여성의 상업화에서 이후에 이제 이런 그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이제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요,
이 제목은 피아노를 치는 리스트예요. 이게 리스트고, 여기 되게 유명한 알렉산더 듀마, 빅토르 위고, 파가니니, 로시니, 유명한 사람들이 다 뭐 이게 19세기의 프랑스의 어떤 사롱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이 여자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요. 되게 유명한 여자 이름, 이분이 되게 돈이 많은 여자면서 이 시대에 이런 예술가들 되게 많이 지원을 해줘요. 근데 이제 제가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여자는 마리 다구라는 여자인데 리스트의 애인인 거예요. 근데 이제 계몽주의가 한창 하면서 여성들의 어떤 의식 구조가 되게 이렇게 깨어나기 시작하고 여성들의 교육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그런 게 있는데, 루소 같은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이렇게 쳐버려요. 여자들이 집에서 일을 하지 무슨 교육을 받느냐 하는데, 이 시대 19세기, 18세기에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런 게 하는데, 이 여자에 보시면 이 다들 너무 조금 이렇게 되게 자유롭고 조금 이렇게 있는데, 이 여자는 굉장히 흐트러진 모습에 어깨를 내놓고 굉장히 성적으로 조금 그런 걸 좀 그린 것 같아서, 저는 이러한 시기에도 아직까지 여성의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어떤 몸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부분에서도 나타내고 있구나 해서 제가 이 그림을 좀 써봤는데요. 조르주 샌드, 지금 생각났어요. 조르주 샌드라는 이 여자가 이런 사람들을 다 후원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동거했던 이 여자는 그렇게는 안 그렸으나, 이 여자는 이렇게 어깨를 드러내놓고 굉장히 조금 이렇게 흐트러진 자세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아직까지도 여성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조금 부정적인 걸로 되어 있구나 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걸 떠나서, 이거는 너무나 잘 아시는 이제 로댕의 애인이었던 까미유 크로텔이 만든 조각이에요. 이게 자기의 얘기도 좀 들어있고, 그래서 이 제목은 중년, 아니면 성숙, 아니면 운명, 그렇게 세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중년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나이를 들잖아요. 나이를 들면 어쩔 수 없이 운명의 여신 클로토에 의해서 우리 사람은 점점 늙어서 죽음으로 향해 가는 거죠. 아무리 시간이 잡으려고 해도 운명의 여신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나와는 그런 그림인데,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이제 이게 로댕이고, 까미유 크로텔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로댕이고, 로댕을 잡지 못해서 너무 나중에 정신병원에서 죽어가잖아요. 이 크로텔인데 이제 잡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요 운명의 여신이 이제 로즈라는 여성인데, 이 로즈라는 여성이 로댕이 바람을 피거나 말거나 굉장히 헌신적으로 로댕을 보필을 해요. 보필을 하고, 이제 로댕이 온갖 바람을 다 피고 마지막에 그래도 로즈는 정말 나한테 너무 헌신적이었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둘이 오랫동안 동거를 하고 바람을 피고 뭐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그러다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고 2달 만에 이 여자가 죽어요. 그것도 팔자인 것 같아, 보면은. 2달 만에, 일단 결혼을 하고 2달 후에 죽는데, 이걸 보면은 이 관계가 이제 로댕을 끌고 가는, 어쩔 수 없이 로댕의 어떤 소유는 아니지만 로댕의 본처인 로즈, 로댕, 그 다음에 그 두 사람, 이 로즈한테 끌려가는 로댕을 잡지 못하는 까미유 크로텔의 이 조각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중년, 운명, 그렇게 해도 성숙은 조금 그렇고, 그래서 이 그림 나중에 로댕 박물관 가시면 한번 보세요.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여성들의 어떤 그런 관계. 과연 사랑에 대한 의미는 지금 보셨겠지만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청년들, 그러니까 미혼의, 그러니까 젊은 그 부부의 사랑의 그거는 굉장히 아름다우나, 그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뢰가 조금 깨어져서 오는 그런 잘못된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책임감도 있어야 돼요. 사랑은 좀 책임도 같이 가야 되는데, 문화적으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파리에 좀 오래 살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래도 부부의 어떤 신뢰, 책임감? 뭐, 프랑스 사람들이 신뢰랑 책임감이 없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감정이 우선인 거예요.
내가 이 남자를 너무 좋아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랑이 싫으면 그냥 느닷없이 떠나는 거예요. 저희 그 박사 논문 지도 교수님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지금도 남편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느껴요. 이제 너무 가까워져서 얘기를 하시는데 아드님하고 따님을 시집 보내고 나서 어느 날 남편이 편지를 주더래요. 아침에. 그래서 보니까 나는 이런 점은 너랑 좋았는데 이런 점은 너랑 안 좋아서 이제 떠나겠다. 그리고 남편을 떠나시고 저희 교수님은 패닉 상태로 지금도 되게 얘기하시면서 되게 자주 얘기하세요. 되게 그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제 대학교 친구가 있는데 프랑스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어느 날 남편이 느닷없이 내가 너를 사랑이 없으니까 떠나겠다. 자기 그게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으나 이게 문화적으로 굉장히 개인주의라고 얘기는 못하고 그러니까는 거짓된 거를 연연해하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게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합리화이기는 하나 조금 그게 좀 달라요. 근데 저는 책임감도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취향이 성향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나 단정은 딱 할 수는 없으나 이제 이거를 보면은 되게 쓸쓸하고 이 까메오크로텔이 나중에 너무 처참하게 그 죽어가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의 구글을 쳐보시면 이 사람의 그 정신병원에서 7살 넘었을 때 그 그림 사진이 나오는데 너무 저 사람이 그렇게 재능이 많은 그 여자분이었나? 조금 안타까운 때가 있어요. 제가 두 번째 유학 갔을 때 그 우연히 책방에서 책을 읽는 여성은 위험하다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서 봤더니 책을 읽는 여성들만 모아놓은 그림을 해서 이 책을 하나 만든 건데 되게 제목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썼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저는 이 그림을 보고 딱 온 게 이 성모님, 이 그림이 전체 그림이고 이게 제가 크롭 시켰는데 이 성모님의 표정이 이게 지금 수태 예고잖아요. 수태 예고를 하는데 이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수태 예고에는 꼭 이렇게 백합이 있고 가끔가다 이제 이렇게 책이 있기는 해요. 아까 그 처음에 보여드린 것도 책이 있는데 보통 백합이 꼭 이렇게 끼어요. 근데 이 성모님의 표정을 보면 성모님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죄송해요. 이렇게 재밌는 책을 읽고 있는데 너무 성가신 거예요. 빨리 뭐라고 얘기하고 빨리 떠나지. 그래서 책도 다 덮지 않고 손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놓으시고 빨리 가면 이제 계속 읽어야 되겠다는 이제 이러한 그림으로 이 성모님 표정이 다른 그 수태고지랑 조금 달라요. 표정이 굉장히 다소곳하고 뭐 그런데 이 그림은 되게 성모님 표정이 조금 뭐라 그러나 귀찮은데 빨리 얘기하고 가지 이제 그게 조금 해서 제가 이제 이거를 조금 처음에 책을 읽는 여성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건 제가 정말 우연히 찾은 그림인데 이게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걸 받고 뭐 돌을 던져라 해가지고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요 그림은 그랬던 막달라 마리아가 책을 읽고 있는 그 그림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책을 읽고 있는 그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찾아본 걸로. 근데 보면은 사실 몸을 팔던 여자가 이 책을 읽는 거는 자기 어떤 노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시간과 읽는 어떤 노력이 들어가서 그 읽는 게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나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런 어떤 굉장히 말초적인 어떤 감각에 그러한 생활을 했던 여자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제가 여기 두 그림을 같이 쓰면서 이제 조금 해석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 향유도 있고 이렇게 책을 읽기 이게 성경책이나 모르겠으나 이제 이렇게 책이 있는 그림이 이렇게 있어서 저희 딸한테 보여줘. 저희 딸은 막달라 마리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책을 읽는 여성들은 이제 꾸준히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이게 이제 책을 읽진 않으나 이제 계몽주의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시면 르누아르의 그림하고 요거는 조금 유명하지 않는 그림인데 르누아르 그림 이걸 보면은 책을 읽는 여성이 이렇게 뒤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그 외부와의 세계와 단절되고 나만의 세계만을 가지고서 책에 빠져드는 이제 그림. 이거는 요 어깨는 제가 해석한 거는 아까 그 마리다구나 그 성매매하는 여성들이 드러낸 어떤 유혹적인 게 아니라 이러한 외모에 신경 쓰지 않는 거야. 너무 책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내 옷이 어떻게 흐트러진 거에 관심이 없는
이제 그거를 나타내고 있는 르누아르의 그림인 거고, 이거는 이제 엄마가 이제 가정 역할 하느라고 낮에는 되게 아기 키우고 집안 살림하고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아이들이 잠들었을 때 여기 이제 화로불, 난로불이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책을 읽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자기 어떤 정체성을 생각하는 이런 그림들이 19세기, 19세기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보시면 이거는 에드워드 호퍼, 제가 이 그림도 책에는 못 실었어요. 그럼 이것도 저작권 문제. 보통 보면은 돌아가신 후에 80년 지나야지 쓸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조금 안 돼서 제가 이걸 못 썼는데, 이거 보시면 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나 이게 혼자서 떠나는 거야. 이거는 열차간에서 하고 이거는 호텔방에서 하는데, 이게 혼자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책을 읽는 이러한 그림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여성들의 어떤 교육에 대한 욕구라든가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자기 인식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림들이 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들,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흔한 그림은 아닌데 보면은 그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는 지금 이렇게 숙여 있는 자세잖아요. 근데 이 그림도 아까 르누아르의 그림처럼 이렇게 뒷면이 되게 이렇게 많이 나타나요. 여성이 책을 읽는 그림들을 보면 이렇게 해서 뒷면이 나타나요. 이것도 조용한 데서 굉장히 이렇게 모든 게 되게 굉장히 간결하게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그 일상생활에서 벗어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자기한테 몰두하는 그런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 두 그림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나, 이거는 뭐 그림보다는 이 버지니아 울프의 이제 초상화인데, 버지니아 울프는 19세기, 20세기, 1920년, 10년이니까 20세기 초잖아요. 이제 이 여자도 이제 나중에 자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The Hours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버지니아 울프의 책을 읽고 있는 어떤 여성, 그러니까 이제 로즈, 또, 줄리엣 모어가 그 여자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양성애자인 메리 스틸스가 이제 세 여자가 나오는 The Hours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버지니아 울프가 이제 이 시대의 그 영화를 보면 집안일은 다 하인이에요. 이 여자는 글 쓰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 걸 하는데 하인들이 되게 못마땅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여성들의 역할은 그게 아닌 거죠. 근데 버지니아 울프는 조금 이제 뭐 앞서간다. 그 시대에서는 조금 이렇게 조금 이방인 같은 이제 그런 건데 결국 이제 자살을 해요. 어떤 면에서 자살을 했는지는 조금 이제 더 들여다봐야 되지만, 이렇게 해서 여성들이 어떤 자기에 대한 자기를 찾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컸던 거죠. 근데 이게 시대에 따라서 시대가 그거를 허용을 하면 그게 더 발전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자살을 하거나 또 다른 걸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잠깐 소개해드리고요. 그 영화도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줄리엣 모어는 버지니아 울프의 책을 읽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남편이 전쟁에서 돌아온 남편인데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이게 자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남의 집에 맡기고 아들하고 케이크를 마지막으로 만들고 그냥 떠나요. 그냥 몰라요. 자기가 어디 갈지도 모르는데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가버리는데 아들이 그걸 눈치를 채요. 이제 그러면서 어떤 여성들의 어떤 거 변화되는 과정, 그거를 설명해주고 마지막에 메리 스트리스는 이제 양성애자인 거예요. 우리 캐토릭에서는 되게 반대하고 있으나 동성애자에 대한 얘기는 이제 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이제 되게 많이 논의가 돼요. 우리나라는 허용이 되진 않으나 이제 그러한 것들이 사회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건 그림과 좀 다른 얘기지만 이제 가족 형태가 되게 다양해지는 거죠. 뭐 이혼한 가정하고 재결합 가정이 있고 동성 가정도 있고 편부모 가정이 있고 이제 이런 데서 여성의 역할 이제 그런 것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여성들의 어떤 그런 자아의식에 대한 거를 대표적인 걸로 되게 많이 쓰기 때문에, 자기의 방이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얇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20세기 초에 여자들이 이랬구나 한번 같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여자가 남자의 의존적인 여자의 대표적인 걸로 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이제 그림이 아니라
이거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마담 보발인데 이거는 안나 까레리나랑 좀 안나 까레리나는 좋아하는 남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이제 기찻길에 떨어져 죽지만 이 마담 보바리는 제가 다 아시는 얘기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될게 굉장히 굉장히 의존적이에요. 마담 보바리가 이제 자기 그 처녀 때 그건 아닌데 기숙사 생활을 해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사춘기 때를 보내면서 그때 읽은 책이 완전히 굉장히 낭만적인 소설을 너무 많이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너무 멋진 남자를 만나서 내가 너무 화려한 생활을 한 거라는 거를 머릿속에 너무 가지고 있고 그러한 생활을 너무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발이라는 의사를 만나요. 의사를 만나서 이제 그런 생활을 기대를 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보발이라는 의사분은 지방의 이제 작은 지방의 의사인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의 사치스러운 어떤 그 욕구를 충족을 못 해줘. 이거 영화도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충족을 못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바람 피우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제 이 자기 어떤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빚을 내기 시작을 하는 거야. 빚을 내서 결국 빚 때문에 자살을 하고 남편 보발이도 자살을 해요. 이러한 것들을 조금 아까 2부의 그런 어떤 자기 보상 측면에서 보면 남성들한테 미안한 것 때문에 남성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남성한테 의존적이고 이제 그런 걸로도 해석을 하는데 일단 이 보바리는 굉장히 여성의 그 종속성을 굉장히 잘 나타낸 그 소설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으실 시간이 없으면 영화 한 편 보시면은 이제 이 여성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아르르 강가에서 빨래하는 여인들이라고 하는 그 옛날에는 이렇게 다 모여서 빨래를 했잖아요. 요새는 이제 세탁기가 다 해준다. 여기는 여성들의 어떤 그 사회적인 공간,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는 카페 같은 이제 그런 공간인 거죠. 응? 왜요? 카페라고 얘기하시니까 재밌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러한 것들이 사상의 가사 노동이 조금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거를 하나도 안 힘들게 이렇게 색깔로 표현을 했고, 인상파 그것도 조금 있어서 이렇게 색깔도 좀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보면 여성들이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가지고 자기 어떤 그 욕구를 표현한 하나의 사회적인 장으로서 쓴 게 조금 의미가 있고, 저는 이 그림이 주는 그 분위기는 되게 즐거운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왜 옛날에 뭐 이렇게 두드리는 것도 하나의 자기 욕구 뭐 그런 걸로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그림은 잘 찾으면 잘 없어요. 근데 제가 우연히 이걸 찾게 돼서 제가 그 여성들의 어떤 역할 변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보면은 여성들이 이제 80년도에 여성 운동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80년 후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이제 여성 운동이 굉장히 과하게도 나타나고, 여성이 옛날에는 이렇게 남성과 차별되는 거를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해서 어느 정도 됐는데, 요새는 차별이 아닌 여성의 어떤 차이, 아까 말씀드린 어떤 여성의 포용력, 수용성, 뭐 따뜻함 이런 거를 강조하면서 남성과 다른 여성성을 조금 이렇게 부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조금 지루하지 않으셨기를 제가 바라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